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특집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일 과제와 성과 점검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여의도에서 맹활약 중이신 경제통 여야 3당 국회의원 3분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이렇게 3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께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인가요? 4선 국회의원인가? 거긴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뭘 해도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여의도 국회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거 전에요? 그렇죠. 선거 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운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뭐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십니다. 대략 찾아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런 분이라 공천을 못 받았겠지. 그분이 공천 파동을 일으키신 장본인입니다.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LC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한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경제를 이끌어 나왔던 거를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죠.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좀 희한하게 이렇게 몰락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외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김정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작년 말부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네. 한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그다음에 재정도 건전성을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60조 이상의 세계 잉여금을 창출했어요. 네.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다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경제를 문재인 정부한테 물려줬다. 그것만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해도 괜찮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좀 더 과감한 정책을 구사하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제 생각일 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 배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근본적인 어떤 이제 이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판단을 좀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인 그 경기의 그 사이클에서 확실히 올라가는 지금 추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판단 못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표들 좋아지고 뭐 최근 주식시장 뭐 좋아진 것도 보면은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제 선행 지수가 좋아진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주가를 많이 올린 그 종목 중에 이제 상당한 부분이 그 지주회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가 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회사 주가들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또 전체 종합주가 지수는 건 삼성전자예요. 오히려 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버금가는 건 현대차는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벌 개혁이나 뭔가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과, 하나는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전 그거죠.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삼성의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인지는 이제 좀 미뤄야 된다라는 거고, 평가는. 근데 아무튼 초반에는 좋다. 일단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 그리고 뭐 최이배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그렇죠.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최은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완수라고는 뭐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계속 개혁은 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 재벌의 그런 행태로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거다. 그런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이 시장에서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거는 이 정부가 그런대로 경제 민주화 같은 그런 정책을 분명히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하게 시행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 이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거가 아마 반영돼서 주가에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 한 뭐 2기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적 워낙 낮으니까 앞으로는 더 낮을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그런 뭐 사이클상의 면도 있고 그래서 경제 모멘텀은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예, 김종석 의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자로서는 대표적인 친기업 학자였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자유한국당 친시장이죠. 친시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를 망치는 기업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경기 순환과 네, 김정석 한국의 장기 추세적인 한국의 경제 구조, 경쟁력과는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요. 지금 20년째 지속되는 한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하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오는 단기 사이클 순환상 작년 말에 좀 반등해서 3.0%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정부 나와가지고 반기업적 정책, 반시장적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또 그나마 3.0 예상됐던 거 다시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어떤 지속적 그 경쟁력 강화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상조 위원장이 선봉에 서 있는 재벌 개혁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재벌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참 백인백색이에요.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뭐 극단적으로는 아예 대기업을 다 해체하고 저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자는 쪽부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이상한 불공정 거래 행위 막자 이런 건데 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든 아니든 그 범법 행위,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갑질 같은 거는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죠. 당연히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이 좀 더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뒷다리 잡고 기업 경영 에너지를 경영권 보호에 쓰도록 하는 규제는 네. 좀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최은열 의원. 네, 우리 김정석 의원하고 저 항상 같이 지내면서도 이러니 이제 그 표현 재벌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좀 문제점 이런 거를 시정하는 거를 기업에 발목 잡는 걸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 간의 경쟁도 공정 경쟁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은 하셨어요. 불공정 거래는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불공정 관행이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걸 없애자는 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발목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 의원님이 좀 잠시만요. 얘기를 하셔야 네. 되겠는데. 우리 그 거래 관행에서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게 납품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럼 중소기업도 적정한 이윤이 좀 보장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을 그냥 이렇게 후려친다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적정한 경쟁력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젊은이들 취직을 기꺼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네.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에 허덕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러한 관행을 좀 정상적으로 잡자.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것 같아요.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자. 이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내가 보기에는 기회 자체마저도 평등하지가 않아요. 우월한 기회를 대기업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네. 기회는 주되
그 경쟁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은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공정한 게 많아요. 그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제대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지금까지 유지된 그런 경영 형태 가지고는 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예, 최 의원. 김종석 의원님이 이제 그 우려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배 구조를 법으로서 계속 규제해가지고 그 대주주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는 부분이 이제 결국 경영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업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그 내에 쓸 에너지를 걷다 쓰는 게 이제 가장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네. 해왔던 행태, 그 경영권을 가지고서 해왔던 행태 중에 잘못된 부분, 지금 딱 최은열 의원님 말씀해주신 불공정 거래,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갑질 문제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김종석 의원님도 이제 불공정 거래 없애야 된다고 뭐 시장 뭐 지배적 주의자의 그런 그 남용이나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세 분은 다 바로 이렇게 셋이서는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불공정 거래는 빨리 없애자. 네. 네. 합의를 제가 예. 합의하십니까? 김종석 의원? 아니 합의 아니죠.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왜 재벌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재벌 개혁이에요? 아니. 그거는 저 도매시장이 소매시장 후려치는 것도 다 같이 다스려야죠. 그럼요. 갑질로 예. 말하면은 저 원청보다는 그 2차, 3차 일차, 벤더가 더 이차. 심한 그렇죠. 거 우리 네. 좀 시청자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젊은이들이 안 가는 게 재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안산에 뭐 경쟁력 있는 부품 회사가 갑자기 현대차가 야 당신네 회사 물건 좋으니까 우리하고 좀 협력하자 그러면 나는 너하고 싫다고 도망가겠어요? 고맙다고 생각하지? 나는 왜 나타난 현상을 일부러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당한 거래나 무슨 뭐 기술 빼가기 뭐 이런 것들은 현행법의 위반이니까 그런 거는 뭐 대기업 아니라도 중견기업이라도 다스려야 되지만 네. 대한민국의 양극화나 실업 문제나 무슨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재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처방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네. 주인이 없는 기업 대표적으로 뭐 은행이 그 중에 뭐 네, 있죠. 금융회사. 그 KB가 그 민간은행 아닙니까? 예. KB, KT, 뭐 포스코. 네, 그리고 KT 네. 바로 전에 KT 포스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지난번에 우리 뭐 최순실 농단 사태 때도 보면 KT나 포스코에는 경영 간섭까지 했어요. 상무 누구 해라, 광고 회사 누구 해라.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있는 데서는 돈만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삼성이든 현대차든 지금 재벌 대응 자유한국당 문제들이 김종석 의원이십니다. 네, 접니다. 삼성이나 현대차나 LG나 대주주 지분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국민기업 만들자는 얘기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KT나 포스코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 지분율을 네. 낮추겠다는 정책은 최은열 아니고 아니죠. 네. 예. 3%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3% 정도 경영권 행사하면 되는 거지 3% 지분 가지고에 95% 100%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거가 잘못되는 거지. 이 지분율 높여서 하라는 거죠. 근데 지분율은 안 높이고 적은 지분 가지고 그냥 메이저 쉐어홀더로서 역할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거 하나 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최 의원님도 계시니까. 아니 이제 진행까지 하십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이 경영권이라는 게 그 지분율에 비례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주주총회의 신임의 바탕에 대해서 경영권이 나오는 거지. 네. 그 누구의 재결치는 그 주의 지분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뭐 몇십 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의 지분을 가지고 뭐 100%의 경영권 행사한다. 저 교수 오래 했지만 나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러면 갑자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의 오너십은 이해진 회장이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글쎄, 그거, 난 오늘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구하고 좀 토론했는데요. 네. 총수가 있는 재벌, 없는 재벌 구분부터가 웃기는 규제예요. 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지배력을 남용하느냐, 네. 예, 또는 그 지분율 이상의 어떤 터널링, 돈 빼먹기를 하느냐, 이런 걸 갖고 따져야지. 저 네이버의 이모 회장이라는 사람 보니까 총수로 지정이 되면요 평생 얼굴도 모르는 6천 형님 댁을 찾아가서 재산 목록 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야 된대요. 이거 한 20년 됐는데요. 정말 웃기는 규제예요. 아. 근데 이제 예, 최 그 의원.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네. 생각하는 지배 구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지배 구조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 행사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 뭐 지금 쓰러져 계시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에 한 4점 몇 프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0%그 경영권을 행사했어요. 거의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했죠. 네, 근데 그게 어디서 힘이 왔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6%의 주주들이 그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준 게 아니라 그 96%는 말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은 계열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사의 그 의결권, 그 주식을 또 이건희 회장이 결정을 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4%지만은 자기가 움직이게 한 것은 그거는 이제 20%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0% 주주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거나 거의도 다 독립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는 이미 계열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이미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행사를 하고 그 대부분의 지분이 계열사 지분이고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삼성생명, 즉 고객들의 자산으로 모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행사를 해주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 드리고 예, 싶은데요. 김정석은. 네. 그러니까 그 80%의 소위 움직이지 않는 주주들 예. 그 사람들이 인질로 잡힌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산 겁니다. 예. 그 사람들 다 재무적 투자자고 예. 오히려 이건희라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값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재무적 투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건희 씨한테 암묵적으로 지지한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배 구조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바꾸자고 하면서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80%의 주주들은 정말 0.00001% 정도 되는 사람부터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결권 다 행사하게끔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주자라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막아보자. 이런 거죠.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을 뺏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게 견제할 수 있게 주주권을 좀 강화해 주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의 그 개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김종석 의원님이 처음에 마치 그 모든 경영권을 다 뺏자. 그리고 주인 없는 회사로 뭐 다 공기업 그 민영화된 회사들처럼 만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좀 고민하면서 논의하면 그것도 합의점이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네. 그 경영자가 예, 능력이 최은여로. 있으면 네. 뭐 100% 다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 일반적으로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재벌 체계 하에서는 그분의 실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우리 최 의원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의결권을 좀 행사하는데 영향력을 좀 줄 수 네. 있게 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근데 이런 제도 자체도 극구 반대를 하거든요. 누가요? 자유한국당이? 네. 기업 인사들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네. KT나 포스코가 집중 투표제 도입했습니까? 그래서 도입했죠. 도입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애국의 피의가 뭐 다 지배합니까? 이사에? 안 하고 큰 있잖아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KTNG가 한번 시도를 했지만 KTNG가 네. 예. 그래서 근데 거기도 뭐 우리가 좀 안 해본 실험이라서 좀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건 좀 기후예요. 지나친 기후. 그래서 정말 그분이 전지전능해서 잘하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는 그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죠. 제가 그 하나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소액주주 운동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액주주 운동을 하다가 실제로 벌건 대낮에
그 기업에 있는 임원한테 협박을 제대로 당한 그런 기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두 분이 깊이 깨달았다. 뭐 이런 뒷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는 에피소드잖아요, 최일배 의원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 뭐 과연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이렇게 그때는 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거니까 네.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안들이나 그 얘기를 네. 귀 기울이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어떤 그 주주로서 정말 회사에 도움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냥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들리니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닫힌 경영 스타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김영석 의원님이 이제 우리 재벌들의 경영진들 그리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어떻게 보면 열린 자세를 가지고 경영을 잘하면 뭐 작은 지분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쁜 짓을 또 안 하겠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영진, 그 재벌 총수들은 닫혀 있고 자기 전횡만 저지르고 그러다 뭐 실수건 또는 고의로 못된 짓을 하건 그렇게 했을 때 또 주주들이 견제하기 어려워진 거. 그거를 좀 고쳐보자는 게 이제 재벌 개혁이다. 김종석 의원께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본인이 상속세를 좀 덜 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삼성만 최순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가 구속된 거가 유죄냐 무죄냐고 이번 주에 결론이 나겠죠. 아, 그럼요. 결론이 맞습니다. 나고 뭐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법률적 판단이 저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거 이상 말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야, 역시 거기서는 또 정치인의 정무적인 감각이 빛을 발하는 네, 순간이 저희가 있습니다. 정무위 소설입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 하나 네. 못 읽으셨어요? 최은여로. 보통 우리 파이낸스에서 제 전공에서 네네. CEO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CEO가 어떤 무슨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한다든지 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저런 상황으로 갔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CEO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뭐 계속 이렇게 갱신한다든지 물론 이제 다른 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현상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삼성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다. 대한민국 아, 경제에서. 그럼요. 네. 그런데 삼성하고 이재용을 일치시키지는 말아라. 왜 이재용이 있고 삼성이냐? 예? 거기에서 모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 거기서 많은 좀 레슨을 받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한 제가 작년에 우리 삼성의 개입이요? 총선 끝나고 네. 우리 의원들 특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친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우리한테 정권 잡을 찬스가 온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했답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친기업이라는 얘기를. 왜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네. 들어보면 아까 우리 김정석은 자기 기업 편 조금만 친기업 들려주면 아니고 친시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친기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걸 싫어할까? 그게 바로 대주주하고 기업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되면 이재용이가 잘 된다. 이 등식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좀 깨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 김종석입니다. 아, 예, 그거. 아, 아니 진행을 하고 그러세요. 진행량 저인데 저도 지금 생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리 뺏으려고 지금 그러고 아니, 저희는 지금 생업을 박차고 나와서 방송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이재용 씨가 경영에 참여를 못했는데 주가는 왜 올라갔느냐? 네. 그건 아무래도 이쪽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 당분간 연구를 해야 할 토픽일 겁니다. 아, 그 그래서 정도입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삼성의 어마어마한 실적은 5년 전, 10년 전, 짧게는 1, 2년 전에 이재용과 그 아버지가 내린 또 그 참모들이 내린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이재용 없는 삼성과 이재용은 다르다. 맞죠? 당연히 기업인과 기업은 다른데 네. 이재용 없는 삼성, 대주주 없는 삼성 그게 바로 포스코죠. 그게 바로 KT고 KB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이런 쪽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술 진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저 지금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래서 5년마다 대통령 바뀌면 저 연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갖다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앉아놓고 대한민국이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 네. 관행은 이제 없애야죠. 네. 전혀로. 정부가 지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죠. 정권만 바뀌면 포스코 회장을 자기 사람 갖다 싣고 KT 회장을 싣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관행부터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석 의원님 예, 말씀하신 최 의원. 내용 중에 아까 전에 있었어요. 미국의 재결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지 않아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주주들이 믿는 사람이 경영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건희, 이재용 그 두 분이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경영을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지받아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계열사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도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만일 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경영에 계속 복귀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옥중 진짜- 경영 안 되잖아요. 옥중 경영.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은 옥중 경영 지금 천국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능력 있는 네. 새로운 CEO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정부의 입김이 아니라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실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예. 시장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싶은데요. 여기서 딱 예, 조금 김종석 얘기할게요. 의원. 여기서 아니, 더 최 얘기하셔야 의원님하고 되는데. 저하고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네. 최 의원님은 완전히 가공된 지지다. 예, 이거는 완전히 계열사 주식으로 해서 주주총회의 신임을 얻은 거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삼성전자 저 주식 저도 샀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사람들이 비싼 보니까 걸요? 잘할 것 같으니까 비싸지기 전에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뭐 몇몇 또 네. 저 정부 뭐 청문회 때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신임 투표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가공된 주주권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가설은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 네, 최 의원. 그러니까 이 최근에 우리가 그 스튜어디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의결권을 활성화하려는 이제 그 우리 움직임이 있는데 네. 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그런 기관 투자들 아까 말한 뭐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 행사할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처럼 뭐 10%,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좋은 사람 뽑아야죠. 예. 거기서 이제 진짜 그 이재용이 새로운 어떤 뭐 전문 경영인 후보와 경쟁을 해서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 예, 이론에서도 네. 경영학 이론에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대리인. 대리인 비용. 그걸 보면 이제 지분율이 그런 대로 높은 사람이 경영하는 게 그마저 코스트가 낮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네. 자기 지분이 올라가야 네, 되니까요. 전제 조건은 뭐냐?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능력이 있다면. 능력. 능력이 있다면. 근데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세니까 3세니까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우리 IMF 위기 때 30대 재벌 15개가 망했잖아요. 공통된 분모를 찾아보면요. 능력 없는 2세가 회장을 있는 기업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회사 망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뭐 국민들 입장에 지네들 잘못해서 망했다 하지만 네. 그 결국은 은행이 인발부되고 은행을 우리가 부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적자금 200 몇십조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능력 없는 어떤 경영자가 소수의 지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네. 기업이 잘못되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오거든요. 이런 걸 막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만 세습하는 거 욕하지 말고 이재용이 세습하는 것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꾸 돌고 도는데요. 네. 기업은 김정석 의원. 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가 보는 거고요. 기업의 수익성은 주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지금 최은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국가지만 네. 정부가 해야 할 고유 업무 중에 하나지만 이 기업의 경영인이 누가 돼야 되는지는 정부가 정할 일이 아니죠.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시장 경쟁에 노출하고 그 결과와 책임은 주주들과 네. 지는 거고 안타깝게 근로자들 문제가 생기고 은행 부실한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건 국가가 또 맡아야 할 시장 경제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 대주주 앞으로 다일루트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앞으로 네. 너 이제 경영권 갖지 못하게 하겠다. 상속세로 뺏겠다. 또 지배구조 개선해서 너 경영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정치인과 관리회에 의한 대기업의 지배라고 봅니다. 이미 뭐 현상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저 국민연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텐데 대한민국이 그럼 국민연금 지배에 다 들어갑니다. 이미 삼성, LG 다 그래요. 일본처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고 그 꼭대기에 결국 뭐가 있어요? 대통령 아닙니까? 집권당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제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다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는 권력의 분산에서 나오는 거고 민주주의에서도 권력이 분산되어 인권 보호되듯이 경제 권력도 분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도 권력이지만 다른 경제 권력들이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손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국회의원이 제일 네. 권력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능력으로 네, 우리가 최은열 따져야 의원. 되잖아요. 네. 능력으로 이해관계자한테 가장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2세 중에서 3세 중에서 아. 능력이 있으면 아까 그 대리인 비용 문제에서도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뭐 상선, 네. 갑자기 저 가정에 계시던 분이 남편 돌아가시니까 기업으로 가가지고 경영권 행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소수 지분이라도 가지고 그 경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우리 지배구조 그런 개선의 작업이지 네. 반드시 재벌 2세, 3세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현대상선입니까? 한진해운입니까? 그건 한진해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말씀하시죠. 두 분 한진해운. 다 아니 비슷합니다. 그거야 다 둘 다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문 닫은 데는 네. 한진해운이니까. 근데 저는 연금 사회주의 말씀하셔서 네, 그랬는데 최대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 개혁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바꿔야죠. 예, 바꿔야죠. 국민연금 자체를. 국민연금이 현재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렇게 네. 그 보건복지, 그러니까 기금의 운영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산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립돼서 나오죠. 저는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하면서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박능우 이제 후보자가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연금, 국민연금을 가지고서 이제 공공투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나오니까 국민연금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연금은 이거는 그냥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더 풍족하게 해주는데 노력하고 진짜 네. 수익률이 1%만 올라도 그 연금이 고갈이 몇십 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는 오히려 안정성이라면서 국채에 투자하고 그 국채로 뭐 이제 복지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재정처럼 생각한다라는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 그래서 진짜 국민연금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정석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절대로 예. 저래도 먼저 예, 그래서 진짜 뭐 연금 사회주의란 말 이런 말 안 나오게 네. 맞아요. 예,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나의 기관 투자자로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최은열 스텝 의원. 코드 같은 얘기가 나오지. 예, 그거 그렇죠. 전제가 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 예. 김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 정치권 그 옛날에 모 인사가 국정원에 있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연금공단 이사장 가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예. 제가 이 의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국회의원들 모셔놓고 이 정도 수준의 토론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낮아요, 높아요. 뭐 아, 칭찬이 왜냐면 국회의원들 원래 그냥 오셔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계속 하던 주장만 계속하고. 우리도 그런 거 하려면 그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지금 이 따라가는데 벅차가지고 제가 이 요구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만 재원 잘 투자해가지고 지금 생산 인구도 확확 줄고 있는데 5년만 잘 투자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정부 재정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원 쏟아부을 만큼 쏟아부어서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앞으로 우리 후대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최은열 의원이 듣기에는 어떠셨어요? 뭐 약간 오해받을 소지가 좀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 말씀의 내용은 그것 같아요. 계속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네. 청년 실업 문제 심각성은 한 5년 지나면 많이 완화될 거니까 그 사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로 공공 부분 일자리라는 게 일반 공무원 늘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 소방 인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좀 확충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사회 안전 문제가 좀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데 투자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5년 후에도 과연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보다야 조금 완화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없어지고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싶어요. 기존의 기업이 있고 기존의 일자리도 우리가 정책만 잘하면 일자리 쉐어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나눔. 네. 방법은 저는 그런 표현을 임금 구조 조정을 하자. 음.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이제 서로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1930만 명의 근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한 2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대기업에 소속된 양대 노총 관련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도. 그렇죠. 예? 그 대신 나머지 비정규직의 700만, 800만의 비정규직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이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에 있는 대주주, 경영자, 기존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좀 해줘야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지 지금 상태로 그런 전제 조건 없이 비정규직의 재료화 선언해 놓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인천공항이 머리가 또,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우리 근로기준법 보면 52시간 하면 안 됩니다. 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 근로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한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줄이자. 줄이는 게 동의하는데 줄이는 조건이 뭐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이자는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로 좀 고통 분담하면은 일자리가 여기서 100만 개는 생길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김정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미리서 하는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신규 일자리를 거기서 네. 만들어야 돼요. 일거리를. 그렇죠. 예? 일거리를 만들려면 일할 곳이 없어요. 결국 이제 규제 문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규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김정석 의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또 규제 프리전법이라든지 서비스 발전법을 좀 전향적으로 풀면 또 일부의 대재벌이 와가지고 독식하고 문제가 더 생긴다. 이 걱정 때문에 못해요. 제가 보니까. 구더기에서 그래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사전적으로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어떤 지배구조 문제, 경영 투명성 장치가 될 수 있는 이 규제를 여기서 좀 해소해주면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규제 프리전도 풀고 서비스 발전법도 풀어서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기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은율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규제 풀이전법이나 서비스 발전법의 핵심 코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전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무조건 다 없애버리자. 뭐 대기업들도 자기네가 억지로 돈 뜯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있던 거 가지고 좀 조금 더 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지금 네? 우리나라 정부의 큰 문제점 중에 네, 최은율 하나는 의원. 잘하든 못하든 전 정부가 했던 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하려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역대 아, 정부가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요. MB 정부 나는 정책 별로 좋아한 거 없는데 녹색 성장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가는 길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 그 차단해 버렸잖아요.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좋은 정책은. 그러니까 창조 경제도 뭐 이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었으니까 네이밍이 뭐 잘못됐으면 뭐 하더라도 그 정책 중에 좋은 건 있어요. 네. 산업 생태계 만들고 그런 건 계속 이어줘야 되죠. 그러나 재벌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뭐 투자하게 한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만 좀 제거하고 나머지는 살릴 건 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네, 최 배우. 저는 이제 불공정한 거는 일단은 고쳐야 된다. 그거는 뭐 재벌뿐만 아니라 네. 다른 모든 사회 구조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그 재벌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걸 믿고 이렇게 그 했는데 이렇게 낙수 효과가 없이 재벌들만 이제 상당히 지금 부유해졌고 이제 중소기업부터는 굉장히 가난해졌다. 네. 거기 밑에 일하는 또 근로자들도 가난해지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불공정한 게 바뀐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최은율 의원님은 그걸 약간 고통분담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좀 공정하게 바꾸는 거죠. 예. 무슨 뭐 무조건 나눠줘라 시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한 거래가 되면 결국 대기업이 이익을 벌 때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는 이익을 벌고 그렇죠. 또 그 밑에 일하는 일차 근로자들도 협력사, 1차, 협력사, 2차도 내려가면서 거기에 또 있는 거기에 또- 가까이 일하는 네. 근로자들도 정규직도 괜찮게 벌지만 비정규직이라도 또 괜찮게 벌어야 되는 네. 그 정도까지 이게 뭔가 쭉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태계가 그렇게 갖춰지면 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힌 건데 저는 이거를 물론 이게 뚫으려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막힌 것만큼 여기 혹시 막혀서 쌓여 있다면 쌓인 것만큼은 그렇게 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더 과도하게 요구하면은 그거는 결국 대기업도 망하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고여 있던 것이 있다면 좀 풀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풀어도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비정규직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해서 충분히 비정규직을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안한 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최은율 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얘기하는데 네. 똑같은 일을 할 경우에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더 나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불안한 나쁘다기보다는. 직업이죠. 네. 그러면 누가 월급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일이라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더 비정규직이 많이 더 받죠. 받게 만든 네. 임금 구조로 만들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고도 할 수 있고 월급도 적고. 50%밖에 안 주니까 나라도 자리가 있으면 비정규직 뽑을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 근데 이런 임금 구조로 이걸 우리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정임금. 이렇게 해놓으면 취업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할 거냐 비정규직으로 할 거냐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되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한 사회가 가까이 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 개념적으로도 좀 정리해야 될 게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이 나쁘다 이런 개념부터 좀 없애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 아이슬란드 가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젊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여자는 이제 애 낳고 그만뒀다고 그래. 남자나 육아휴직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대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갔다 와서 자기 이제 복직해서 또 한 2, 3년 다니다가 또 여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이제는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 평가 자체도 네. 우리 사회가 좀 기준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김종석 의원께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세요. 예, 하실 그렇게- 거 하실 거 적으셨으니까 그 아니, 얘기부터 시간이 하실래요? 다 된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그거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최은열 의원님이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저보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네. 맞아요. 지금 세상의 기술과 시장의 진화가 옛날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완전 시대착오적으로 정규직만이 선이고 임시직 고용하거나 파트타임 나쁘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또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대한민국 경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생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책 전문가들은 시스템 디자이너거든요. 제도 네. 설계사인데 네. 자꾸 보면은 정치권에서는요 유별나게 착하게 살자, 상생하자, 도와주자, 양보하자 이래요. 그거 안 되는 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서로가 양보하는 게 서로가 이익이 되는 이익 합치가 돼야 지속 가능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인 합치적이 돼야 된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게 대기업 때문만은 아니에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제조업의 50%만이 대기업 유관 회사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왜 어렵고 왜 임금이 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좋은 임금을 줄 수가 없어서 못 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너는 대기업 때문에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 이게 현상을 잘못 보면 진단 처방이 안 나오는 거죠.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입에다 모터다 실었다. 한 가지 예만 네? 좀 들어볼까요? 예. 어느 큰 기업이 있는데 네, 최은열 의원.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노조도 제일 강한 회사예요. 내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요. 들리는 얘기하면 한 1인당 근로자 인건비가 한 9천만, 네. 9,500만 된다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에 있는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한 6천만 원 준대요. 네. 그렇게 인건비 많이 주고 한데도 어떻게 1년에 이익을 7조 내지 8조씩 냅니까? 설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니까 전부 원청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여기서 생기는 이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회사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예? 그런 그래서 경우도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만약 거기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이익을 한 2조 내지 3조 정도 줄여서 네. 원청한테 제대로 해주고 원청이 1차한테 더 잘해주고 1차가 2차한테 잘해준다면 지금 현재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한 50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그렇죠. 예,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한 60, 중소기업 비정규직 한 36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살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또는 당신 아들이 다른 소득 없이 시간당 최저임금비 받고 이 6,350원 받고 산다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 비정규직 한 달에 150만 원 월급 받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냐? 제가 역지사지로. 제가 그럼 역지사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종석 의원. 예. 이게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죠. 그런데 KDI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66%가 중산층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하지만 이마트나 맥도날드 가보세요. 다 중산층 가게의 2차, 3차 소득원들이에요. 진짜 빈곤한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최저임금 근로자에.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 게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은열 의원님이 그런 기업이 있을 거예요. 2차, 3차 벤더를 쥐어짜서 자 그걸로 말하면 애플 이상 가는 쥐어짜는 기업 없죠. 폭스콘 얼마나 잔인하게 누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거래라는 게 서로 이익이 돼야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가면 하청업체가 난 더 이상 너한테 쥐어짜기 싫다고 그러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시장 원리예요. 그걸 갖고 너 착하게 살아라 하청업체 좀 매겨 살려라. 저 그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저는 이제 경제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건 올바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이 여러 이제 통계 말씀 많이 하시는데 통계의 함정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 학자들이라는 게 샘플 해가지고 이제 통계 돌리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치를 하러 와보니까 통계라는 게 상당히 함정이 많구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100분간에 걸쳐서 토론했는데
토론이 안 끝납니다. 시간을 더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토론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토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국회 경제통 세 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100일 저희가 진단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